안녕하세요. 한국금융코칭연구소 이일영 소장입니다. 오늘은 은퇴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인 그 세금 문제, 연금소득세를 좀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런 설계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잘 보시고 잘 실천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름은 김연금 씨라고 제가 가명으로 지어봤고요. 현재 나이가 50세, 또 예상 은퇴 연령이 60세. 이분이 이제 희망하는 연금 수령액은 월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예상 금액이 월 1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퇴직연금의 예상 금액은 3억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금저축의 평가액이 1억 원, 또 IRP 평가 금액이 5천만 원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금들을 활용해서 연금소득세를 최대한 잘 절세하면서 희망하는 연금 수령을 만드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연금에 있는 세금의 종류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금은 크게 보면 4종류가 있고요. 이 연금마다 세금이 다 다릅니다. 먼저 누구나 가입이 되어 있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이 종합소득세란 건 우리가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 같은 세율과 똑같은 세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우리가 근로자들이 받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이 퇴직소득세도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똑같이 6.6%부터 49.5%입니다. 대신에 퇴직소득세는 공제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세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연금, 연말정산 때 보통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하는 IRP나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5.5%, 4.4, 3.4%의 세금을 내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죠. 그 다음에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 같은 상품은 비과세입니다. 이건 10년 유지했을 때 세금이 아예 없는 비과세죠. 이렇게 세금의 종류가 다 다른데요. 문제는 여기서 이 연금소득세를 떼는 이 개인연금인데 이 개인연금이 작년까지는 1,200만 원 이하로 해야지 그 세율이 5.5, 4.4, 3.3이었습니다. 69세까지는 5.5%, 그 다음에 79세까지는 4.4%,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3.3% 이렇게 점점 낮춰주는데요. 이게 1,200만 원이면 월 100만 원이잖아요. 그 이상으로 매달 연금을 많이 타면 세금을 종합소득세에 합산돼서 기존에 타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원래 종합소득세인데 거기에 이 금액이 누적되니까 세율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작다 해가지고 올해부터 1,500만 원 이하로 상향이 됐습니다. 상향된 건 좋은데 1,500이라고 해도 월 평균 125만 원입니다. 연금을 125만 원씩 이하로 타야지 이제 5.5%로 끝나는 거고 그 이상 많이 타면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500 이하로 타려면 아까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월 150이 나오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이 3억이 있어서 이거를 30년 정도 나눠서 타면 월 평균 한 100 정도 되겠죠. 그리고 요걸 125만 원 이하로 하면 다 합치면 한 달에 375만 원이니까 목표하는 월 500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걸 그렇다고 더 많이 타려면 세금이 늘어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건 작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이 1,200,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1,500을 초과했을 때 이거를 종합과세로 하지 말고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종합소득세율이 최대 49.5까지 높아지니까 세율이 높아지는 사람, 예를 들어서 15%보다 높아지는 24%나 그 이상에 있는 사람들은 종합과세를 하지 말고 15% 분리과세로 하는 게 유리하겠죠. 하지만 이제 15%나 그 이하의 세율인 사람은 그냥 종합소득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할 거고요. 그랬을 때 나는 종합과세를 하는 게 유리할지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이거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가 더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기존에 있는 다른 공적연금이랑 다른 소득들 종합과세로 한다는 얘기는 공적연금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노후에도 뭔가 일을 하면 근로소득, 그 다음에 월세를 받거나 뭔가 사업을 했을 때 그런 사업소득 이런 소득이 다 합산돼서 누적해서 세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유리할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단 공적연금부터
종합소득세를 낼 때 어떻게 내는지 한번 보시면 이 공적연금은 모든 금액을 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요. 2001년 이전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혜택을 안 줬기 때문에 연금을 탈 때도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2002년 이후에 납입한 금액, 2002년 우리가 월드컵 할 때부터 이 연말정산할 때 공적연금 납입 보험료를 소득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금 혜택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연금 탈 때는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삼모사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그 전부터 했었다라면 그 이전에 납입한 금액은 세금이 없고 2002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있는 거죠. 2002년 이후에 처음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공적연금 금액 전액이 세금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적연금을 연금으로 탈 때는요, 먼저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줍니다. 우리가 월급을 탈 때도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로 근로소득세를 떼고 받죠. 그런 것처럼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는데 그 과세대상 연금액이 월 100만 원이면 공제대상 가족수가 1명이다. 그러니까 본인 혼자다. 이럴 땐 17,400원을 떼고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양가족이 2명, 3명이면 세금을 더 적게 떼는 거고요. 그런데 보통 만약에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따로 받고 있다. 그러면 각자 이제 공제를 하는 거라서 그때는 부양가족이 본인 혼자겠죠. 그리고 좀 연금을 많이 탄다. 한 과세 대상이 월 200 정도다. 그런 사람은 그러면서 공제 대상 가족이 1명이면 85,10원을 떼고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받는데 만약에 내가 뭐 어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 원천징수로 세금 떼고 추가로 뭐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고 만약에 개인연금이 종합소득이 합산됐다거나 혹은 다른 월세든 다른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서 이제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를 할 경우에 또 연금 타는 금액을 다 세금 떼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도 연금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로소득도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서 상당 부분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는 것처럼 연금소득도 공제가 있는데 350만 원 이하는 전액을 공제해 주고요. 350만 원 초과 700만 원까지는 40%, 또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까지는 20%, 또 1,400만 원 초과는 10%를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 한도가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빼고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 세율대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이 1,4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6%의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6.6%를 내는 거고요. 또 1,400부터 5천만 원 사이면 그 사이 금액은 15%에서 16.5%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른 소득이 많다, 뭐 월세든 혹은 다른 소득들이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런 게 많아서 총 과세 표준이 5천이 넘어간다. 그러면 사람은 5천 넘은 금액은 26.4%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연금이 이제 종합과세, 그러니까 개인연금이 1,500 초과될 때 그때는 종합과세를 하지 말고 15% 분리과세를 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다른 소득이 별로 없어서 만약에 그냥 16.5다 혹은 6.6%다 이럴 때는 그냥 그 종합과세로 하는 게 더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김연금 씨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연금을 좀 많이 타고 싶어서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그냥 개인연금을 좀 그 1,500보다 많이 탔다 그 가정했을 때 세금을 과연 얼마나 내게 될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월 150에 국민연금을 타기 때문에 그러면 연간 1,800만 원인데 이 1,800 중에서 2002년 이후에 납입한 금액이 만약에 1,200만 원이라면 이 1,20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개인연금이 연간 총 1,800을 수령했다라고 하면 1,500이 넘으니까 종합과세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 1,200과 1,800 합쳐서 3천만 원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연금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연금소득 공제가 적용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79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900만 원이 넘지 않으니까 이 790 전액이 공제가 되는 거라 3,000에서 790 빼면 2,210만 원이 연금 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도
우리 연말정산할 때처럼 인적공제 인당 150만 원이 빠지고요. 그러면 이제 2,06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2,060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1,400까지는 6%, 그 다음에 1,400 초과된 660만 원은 1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83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데 표준세액 공제 7만 원을 빼면 176만 원이 남는 거죠. 이 금액이 이제 결정세액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194만 원의 세금을 내는 거죠. 이제 120만 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이미 냈던 거죠. 그러면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는 추가로 74만 원의 세금을 더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개인연금을 1,500 이하로 탔으면 74만 원의 세금을 안 내도 됐을 거를 이제 더 내게 되는 건데, 연금을 더 많이 타기 위해서. 어떤 거 같으세요? 이 정도면 세금 폭탄인 것 같습니까? 이게 보는 분마다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정도 세금이면 뭐 그 세금 폭탄은 아니네, 이 정도 내더라도 난 연금 좀 많이 타고 싶다, 그런 분들은 조금 1,500의 벽을 뛰어넘어서 좀 더 많이 수령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세금도 아깝다, 이 세금도 내는 거 싫다, 이런 분들이면 이 1,500 이하로 맞추고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추가적인 어떤 연금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연금 씨도 퇴직연금을 3억 정도를 수령할 텐데, 이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적용을 하는데, 이 퇴직소득세를 보통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그냥 그 IRP에 받은 돈을 해지해서 찾아 쓰는 사람도 많죠. 그 돈으로 뭐 어딘 다른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해지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퇴직소득세를 전액을 빼고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금으로 타게 되면 일단 그 최소 처음에 10년 동안은 30%를 감면해주고 11년 차 이후부터는 40%를 감면해줍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 총 퇴직연금이 3억인데 이 중에 퇴직소득세가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보면, 이거를 그 처음에 일단 해지를 해서 바로 타면 3천을 빼고 2억 7천을 타게 되는 거고요. 연금으로 타면 일단 30% 감면이니까 3천만 원 중에 30% 뺀 2,100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고 30년에 걸쳐서 연금 탈 동안 다달이 나눠서 떼는 거라 한 달에 보통 6만 원 정도씩을 떼고 받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11년 차부터는 조금 더 줄어서 한 5만 원 정도의 세금을 떼고 받는 건데, 이게 이 3천만 원을 처음에 한 6만 원 정도씩만 떼니까 나머지는 계속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만약에 연평균 5%로만 수익을 내도 1년에 150만 원의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150만 원이면 월 평균 한 12만 원 정도니까 세금 6만 원을 빼도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나죠.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길게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은 세금 내고도 오히려 더 돈이 남는 거죠. 그래서 실질 세금이 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은 괜히 뭐 무슨 사업을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세금 떼고 나서 그 퇴직소득세를 뗀 만큼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수익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좀 길게 연금으로 타는 거를 권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연금을 타면서도 그 안에서도 물론 주식형 펀드 같은 걸로 이렇게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들, 예를 들어서 연금소득세 대상인 상품들을 보면은 세액공제를 위해서 따로 부은 연금 IR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신탁, 펀드, 보험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품들이 보통 세액공제 때문에 이거 가입했다가 또 끝나서 다른 거 가입하고 하다 보면 이게 2개, 3개, 4개씩 되는 사람도 있는데, 하다 보면 이거를 개시 시기를 이게 중복해서 받다 보면 다 합쳐가지고 연간 1,500이 넘어가는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종합소득이 합산돼서 세금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있으면 이게 몇 살에 개시하는지를 다 파악을 해보시고 개시 시기를 다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500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언제 그 기간도 설정해가지고 언제는 뭘로 타고 언제부터는 또 뭐로 탈지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금 수령 개시 시기를 분리를 해서 1,500 이하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또 금액이 커가지고 이거를 분리를 해도 이렇게 짧게 하다 보면 개인연금은 최소 10년간을 연금을 타야 되는데 10년간으로 하다 보면 연간 1,500이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기간을 늘리면 됩니다. 이게 최소가 10년이지 그 이상 15년, 20년, 30년으로 길게 늘려도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연간 1,500 안 되는 금액 수준으로 대략 한 그 연금 계좌 하나의 잔고가 1억 정도라면 10년 정도로 하면 보통 월 125만 원, 연간 1,500 이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2억 정도 쌓인 계좌라면 좀 더 길게 한 20년 이렇게 해야지 1,500 이하가 되겠죠. 그렇게 좀 수령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고요. 연금 계좌 한 계좌 안에 4가지 종류의 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마다 인출하는 순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금으로 타는 순서가 다른 건데요. 첫 번째는 세액공제를 안 받은 원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납입은 했지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런 돈은 연금소득세도 없습니다. 비과세로 타는 거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이건 퇴직소득세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그 다음에 운용수익, 요 순서대로 이제 연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를 적용하는 거고, 이게 1,5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거죠. 여기서 퇴직연금은 1년에 1,500이든 그 이상 아무리 많이 타도 이 한도 적용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계좌 하나에 이 4종류의 돈이 다 섞여 있다면 이때는 처음에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을 연금으로 탈 동안은 세금이 없는 거고요. 세금 없이 전액을 타는 거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동안은 퇴직소득세를 떼면서 타는 거고, 이걸 다 소진해서 이게 타고 난 후에 남은 그때에 이제 세액공제 받은 원금을 타고 운용수익을 탈 때는 연금소득세를 떼면서 타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팁을 좀 생각해 보면, 이 IRP라는 계좌 안에는 이 퇴직금이 들어온 돈과 또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 섞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퇴직금은 한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퇴직금으로 받을 때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게 금액이 아무래도 좀 일반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이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길게, 이거는 한 30년 정도로 길게 나눠서 연금을 타시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납입한 금액은 이거를 퇴직금 계좌에 합쳐져 있으면은 이건 나중에 한 몇 년 사이에 이게 집중해서 연금으로 수령하다 보면은 이게 1,500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좀 줄이려면 세액공제용 IRP는 이 퇴직금용 IRP와 별개 계좌로 분리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예 금융회사를 바꿔서라도 이렇게 나눠서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지 이 퇴직금용 IRP는 또 그것 따로 해서 연금소득세 적용돼서 연간 1,500 한도가 있으니까 별개로 해서 그 기간을 분리해서 해야지 더 유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했는데도 그러면 월 500만 원의 연금이 이제 좀 부족하다. 그때는 이제 다른 연금과 비슷한 그런 상품들을 또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또 대표적인 게 많이들 하시고 있는 게 비과세 연금이죠. 그 이제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 같은 이런 상품들, 이런 상품으로 일시납으로 1억까지, 그 다음에 월 150까지를 납입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종신형으로 수령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매달 현금으로 나올 수 있는 상품이 주식의 배당금, 그 다음에 예금이나 채권의 이자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이제 합쳐서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을 다 합쳐서 연간 2천만 원까지는 15.4%로 끝나는데, 2천만 원이 초과된 금액은 이것도 종합소득에 합산돼서 세율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세금은 그렇지만 건보료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퇴직하신 분들 나중에 이제 지역가입자가 돼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평생 내야 되는데, 그 건보료에는 이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이 넘으면
이 전액이 다 건보료 소득이 합산이 됩니다. 1,000만 원이 안 되면 아예 합산이 안 되고요. 이왕이면 이것도 좀 건보료나 세금을 취소하고 싶다면 연간 1,000만 원 이하로, 그러니까 월 한 80만 원 정도 이하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것도 현금 흐름으로 추가로 더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거주용 주택도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이거는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연금도 활용해서 월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비과세되는 이 저축성 보험, 그러니까 이 연금보험 같은 이런 상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이게 예전에는 한도 제한 없이 다 비과세가 됐었는데 2017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납으로 할 때는 1억 원까지만 비과세가 되고요. 물론 그 이전에 가입한 거랑 합산하지 않고 2017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 한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납은 1억, 그 다음에 월납은 월 150 해서 연간으로 1,800만 원까지 이 금액 이하로 해야지 이제 그 비과세가 됩니다. 물론 10년 이상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종신형 연금은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가 되는데 이거는 대신에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개시해야 되고요. 또 연금 수령 방식을 종신형으로 해야 됩니다. 확정형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피보험자인데 수익자는 다른 배우자나 자녀다. 혹은 자녀나 배우자가 피보험자인데 내가 연금 수익자다. 이러면은 이 종신연금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돈을 내고 본인을 기준으로 연금을 타고 본인이 수익자가 돼서 본인이 사망하면 이게 끝나는 그런 연금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증 지급 기간을 기대 예명 이하로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데요. 종신형 연금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수하면 물론 평생 계속 연금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연금을 타자마자 뭐 1년 만에 내가 뭐 사망했다. 그러면 1년치밖에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신형 연금은 최소한의 보증 기간을 설정해 줍니다. 그게 최소가 10년이고요. 그 이상 20년, 30년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 지급 기간까지는 내가 일찍 사망해도 그 남은 보증 지급 기간은 상속인이 연금으로 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증 지급 기간을 기대 예명보다 길게,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만약 85세다. 85세보다 보증 지급 기간을 길게 해놓으면 비과세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예명 이하로 보증 기간을 설정을 해야지 비과세에 적용된다는 뜻이고요. 이런 비과세되는 저축성 보험이 뭐 비과세도 좋고 종신형으로 탈 수 있는 것도 좋긴 한데 보통 이런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 보면은 이건 상품 너무 별로다. 왜냐하면 이게 수익이 안 난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상품들은 가입을 할 때 보통 사업비로 미리 수수료를 떼고 시작합니다. 보통 10% 안팎의 수수료를 떼고 시작하기 때문에 원금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별로다. 이런 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납입을 활용하는 건데요. 보통 이런 저축성 보험, 이런 연금 보험도 저는 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변액연금 보험 같은 걸 활용하시도록 권장하는데 이런 연금도 수수료를 보통 10% 정도를 뗀다면 이 추가 납입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비과세 조건을 위해서 월 150까지를 할 건데 그러면 가입 금액을 150으로 하지 말고 50만 원을 가입 금액으로 하고 100만 원을 추가 납입으로 하면 이 추가 납입은 수수료가 없이 50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10% 정도 떼니까 전체 150에 대해서는 한 3% 정도로 수수료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수수료는 낮으니까 낮은 대신에 또 미국 주식 펀드 같은 걸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수익률이 보통 10% 평균 10% 이상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 첫 해부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수수료도 전액에 대해서 빼고 그다음에 수익률이 좀 낮은 펀드로 하면 막 5년 지나도 원금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액보험도 이렇게만 잘 활용하면 좀 유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주 같은 걸로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이런 부분 많이 있죠. 그러면 이 배당주도 크게 보면 고배당주가 있고 배당 성장주라는 게 있습니다. 고배당주라는 거는 지금 배당 수익률이 보통 5%에서 10% 정도씩 되는 좀 큰 배당을 주는 주식인데, 이런 주식들은 보통 좀 이미 그 기업이 한참 성장기 성숙기를 지나서 좀 정체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배당 성장주라는 거는 기업이 아직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계속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주가도 계속 올라가죠. 이런 기업들은 배당률이 보통 2% 안팎 정도로 좀 높지 않아도 이게 계속 배당금이 주가가 오르는 만큼 배당금도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배당 성장주라고 하는데, 지금이 만약에 50세 정도고 앞으로 60세 혹은 그 이후까지 계속 배당금을 늘려갈 거라면 처음부터 고배당주로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배당 성장주로 투자를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투자를 했을 때 현재 배당 수익률이 2%라면 1년에 배당금 200만 원 나오죠. 뭐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식이 꾸준하게 배당 수익률이 10% 정도로 상승하면 10년 정도 지나면 이 똑같은 1억에서 배당금이 519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배당 수익률이 5.1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고배당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투자한 1억도 수익이 나면서 점점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당주 투자는 되도록이면 배당 성장주로 해야지,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그게 또 노후에 현금 흐름이 되면 이게 물가 오르는 것도 커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배당주도 직접 투자도 있고 간접 투자도 있습니다. 직접 투자는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당주들은 보통 배당금을 많이 주는 주식들은 이미 한참 성숙기를 지나서 쇠퇴기로 접어든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주가도 거의 안 오르거나 혹은 나중에 이제 기업이 좀 아예 쇠락해가지고 망해버리면 그 아예 원금을 날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당 많이 준다고 그런 주식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배당 성장주로 하되, 그런 것도 이게 아무래도 주식이다 보면 뭐 이렇게 그 개별 기업들은 좀 직접 투자를 하다 보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종목에 분산 투자는 그런 펀드 형태로 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주택연금인데요. 주택연금은 보통 이제 부부 중에 나이가 젊은 사람 기준으로 그 연령대와 그 주택 가격을 고려해서 매달 타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주택연금은 이제 종신형으로 수령할 수가 있고요. 부부 중에 더 오래 산 사람 기준으로 그 남아있는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거 그래서 종신형이라서 종신형인 건 좋은데, 문제는 주택연금이 이게 한번 정해지면 그 금액이 물가 오른다고 더 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금액을 계속 똑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주택연금도 너무 일찍 개시하면 매달 타는 금액이 작습니다. 똑같은 집이어도 매달 타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 초기에는 한 60대 정도 혹은 70대 정도에는 다른 뭐 개인연금이라든지 이런 다른 연금, 확정연금 같은 걸로 어느 정도 연금 소득을 활용해서 쓰시고, 이거는 마지막에 좀 늦게, 최대한 늦게 할수록 매달 타는 수령액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보시고, 또 이 주택연금은 이제 12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연금을 탈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자세히 보시면 한 75세 혹은 80세 개시할 때 보면요, 집값이 12억일 때나 11억, 12억일 때나 연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12억짜리를 연금으로 개시하지 말고 이걸 좀 더 저렴한 주택으로 옮겨서 차익을 남겨서 그 차익을 남은 돈은 좀 더 수익률이 높은 어떤 금융자산으로 활용하시고, 그 좀 작은 집으로 가서 연금 개시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 주택연금도 비과세로 연금을 탈 수 있어서, 이것도 만약에 내가 집을 뭐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나 이거 다 쓰고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주택연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부부가 둘 다 너무 일찍 돌아가시면 그동안 받은 연금에서 그 남은 차액이 있으면 그 집을 나중에 주택금융공사가 처분했을 때 남은 차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상속이 되고, 차액이 없다, 이미 그 집값 이상을 내가 연금으로 수령했다 라면 뭐 추가로 낼 돈 없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이 주택연금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연금으로 할 때 만약에 기존 집이 12억이 넘는 사람이면 그 집을 좀 작은 집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 12억 이하의 그 집으로 옮겨서 남은 차액이 생겼다면 그런 차액을 연금 계좌로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생긴 제도인데, 1주택의 고령 가구가, 그러니까 이 고령이라는 거는 부부 중에 한 명이 60세 이상인 가구일 때 집을 더 낮은 가격의 집으로 이사를 했을 때 그 차액을 최대 1억까지를 연금 계좌로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12억이 안 되는 집도 물론 그 더 싼 집으로 옮겼을 때 그 차액을 이렇게 물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방법으로도 연금을 더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 IRP 이런 상품들을 활용해서 이제 납입을 하시는데, 이게 연금저축이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IRP로 추가로 300에서 합치면은 두 상품 합쳐서 연간 9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죠. 그래서 근로소득 5,500 이하인 사람은 16.5%, 그 초과하면 13.2% 이렇게 해서 세금 환급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세액공제 혜택은 많이들 알고 계셔서 이제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연금저축에 그 세금 세제 혜택이 세액공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율과세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저율과세라는 게 뭐냐면, 이 원래 연금 계좌의 총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거든요. 그럼 1,800만 원 중에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는 거고, 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원금이든 수익금이든 전액에 대해서 이 연금소득세 5.5%를 떼고 받는 겁니다. 연금으로 안 타고 해지하면 16.5%를 떼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800을 납입했다. 그러면 900은 세액공제를 받지만 추가 900은 세액공제를 안 받죠. 추가로 납입한 이 900만 원은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연금으로 탈 때도 연금소득세 없이 타는 거고요. 굳이 연금으로 안 타도 된다, 그냥 난 다른 용도로 찾아 쓰겠다면 이 돈을 인출도 할 수 있습니다. 인출을 할 때 세금 없이 그냥 인출이 다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도 투자가 되면 수익이 날 텐데 그 수익금을 연금으로 타기 위해서 놔두면 이건 5.5%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만약에 그 900만 원씩만 해서는 연금이 좀 부족하다, 이런 사람은 굳이 900이 아니라 1,800씩 납입을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세액공제는 900까지만 받더라도 그냥 일반 펀드를 하면 이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15.4% 뗄 거를 연금 계좌로 했기 때문에 연금소득세 5.5%니까 세금이 한 3분의 1 정도로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저율과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소득이 많아서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사람들은 굳이 일반 상품 하지 말고 최대한 1,800만 원까지를 다 맥시멈 활용해서 연금 계좌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ISA 계좌가 있는데요. ISA 계좌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라고 해서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라고 합니다. 이 ISA 계좌를 보통 은행 같은 데서도 보통 많이 권장하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뭐 빈 계좌만 만들어 놓는 분도 있고, 그냥 뭐 예금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그냥 뭐 소액을 넣어놓고 만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ISA 계좌가 일단 비과세 혜택과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과세 혜택이란 거는 예를 들어서 일반형으로 가입하면 해지할 때 200만 원, 그 다음에 서민형으로 하면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농어민형도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이제 원래 납입 한도가 1년에 2천만 원까지고 5년간 총 1억까지 납입 한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ISA로도 물론 예금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펀드로 할 수도 있고 주식으로 살 수도 있는데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수익이 많이 나는 걸 해야 되죠. 그러면 수익이 적게 나는 걸 하면 이 비과세 혜택만큼도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사실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ISA를 할 때도 이게 최소 그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이고 기본 만기가 5년인데 이걸 내가 1억을 다 안 채웠다면 계속 연장해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왕이면 미국 주식 펀드 같이 좀 수익률이 높은 수익이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하는 게 낫고요.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나는 ISA 계좌가 아니고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이 1,000만 원 났다. 그러면 15.4%니까 154만 원의 세금을 뗍니다. 그런데 ISA 계좌 안에서 수익이 1,000만 원 났다. 그러면 그때는 만약에 서민형이면 400만 원은 비과세고 그러면 400을 빼고 60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데 그 600에 대해서 9.9%만 떼는 거죠. 그러면 한 60만 원 정도만 떼니까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SA 계좌는 기본적으로 사실 누구나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하시는 게 좋은데 대신에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된 분들은 안 됩니다. 3년 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 번 이상 걸렸던 분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상품들을 좀 줄이고 다른 상품으로 좀 변경해서 종합과세가 안 됐을 때 그때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ISA를 또 이게 전 금융회사에 한 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종류가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은행에는 신탁형, 일임형이 있는데 중개형이란 게 증권사에 새로 나와서 이제 좀 투자를 다 주식형 펀드나 이런 것도 하고 싶다라면 중개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ISA도 이전 제도가 있으니까 이제 이전용으로 해서 중개형 ISA 같은 거 만들어서 투자를 하시면은 이것도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만기가 되잖아요. 만기가 됐거나 혹은 이제 3년이 지나서 이걸 해지가 가능할 때 그때 이걸 해지하고 있던 돈을 해지해서 찾는 돈을 그때 세금을 내고 이제 그 돈을 다시 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이전하는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를 또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니까 만약에 쌓인 돈 중에서 한 1억 정도가 나중에 만기에 찾았다. 1억 중에 3천만 원을 연금계좌를 납입하면 10%인 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7천만 원은 다시 ISA에 재투자를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써도 되는 거죠. 물론 재투자할 때 연간 납입 한도가 2천이니까 이제 2천만 원은 하고 나머지는 또 나중에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ISA 계좌가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만약에 우리가 일반 펀드를 할 때 내가 두 펀드를 했는데 한 펀드에서는 수익이 1,000만 원 나고 한 펀드는 마이너스 500만 원 나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 난 거는 그냥 할 수 없이 손해 나는 거고 1,000만 원 수익 난 거에 대해서는 15.4%에서 154만 원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ISA 계좌 안에서 두 개를 똑같이 해서 하나는 1,000만 원 수익 나고 하나는 마이너스 500 났다. 그러면 이거는 합쳐서 이제 전문용어로 퉁친다 그러죠. 그래서 합치면은 플러스 1,000 마이너스 500 해서 500의 수익이 내는 겁니다. 그럼 500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서민형이면 400은 비과세니까 400은 빼고 100만 원밖에 안 남죠. 이 100에 대해서만 9.9% 세금 내는 거니까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손익 통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니까 ISA 계좌는 누구나 꼭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내가 만약에 50대 혹은 60대 돼가지고 지금부터 연금 준비를 하려니까 뭐 최대 연간 납입 한도도 연간 1,800으로 좀 금액이 크지 않고 5년을 해도 9천만 원이니까 이거로는 연금을 많이 타기 힘들다 싶을 때는 ISA가 연간 2천만 원 납입 한도가 있으니까 이것도 최대한 맥시멈을 활용해서 이거를 나중에 전액 다 연금 계좌로 옮겨서 연금으로 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2천만 원이면 월 166만 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펀드로 자동이체 부어서 꾸준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절세형 상품들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연금저축과 IRP가
총 합쳐서 총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월 평균으로 하면 1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고 또 저율과세 혜택이 있으니까 가능한 분들은 900이 아니라 1,800까지 납입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 여기에 최대 납입 한도가 연간 2천만 원, 이게 월 평균으로 166만 원이 됩니다. 이거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보험 아니면 변액연금보험, 이것도 이제 이왕이면 노후가 장기니까 종신형으로 연금이 필요한 분들은 이제 주식형으로 투자하시는 변액연금보험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비과세 한도가 연간 1,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50만 원까지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준비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월납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466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일시납으로 할 수 있는 금액, 이거는 이제 변액연금보험 같은 게 1억 원까지 비과세가 또 된다 그랬죠. 그래서 1억을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종신형 연금으로 할 때도 이건 금액 제한 없이 무제한 비과세가 되긴 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 조건을 맞춰서 하실 거면 하셔도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거까지 다 조건을 맞춰서 하기가 좀 원치 않는 분들은 다른 방법들을 활용해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주택을 팔아서 더 작은 집으로 옮겨가면서 그 매매 차익의 1억까지를 이 연금 계좌에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거가 이제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 이제 그 매매 차익 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걸 주택연금으로 활용하겠다. 그럴 때는 이게 주택 가격이 이제 10억 이하일 때 그거는 연금으로 할 수가 있고, 이 주택연금 금액은 세금이 없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시납으로 할 수 있는 금액도 이제 총 14억까지를 이제 비과세나 아니면 좀 절세가 가능한 상품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이제 종합해 보면 이 김영금 씨가 월 500만 원의 연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일단 국민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3억 정도 있으면 이거를 30년 동안 길게 연금으로 수령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확정형 연금으로 이 연금저축과 IRP 요거를 최대한 납입 금액을 더 해가지고 확정연금으로 한 10년 이렇게 타고, 그 다음에 변액연금보험 이거를 종신형으로 해서 또 새로 준비를 해서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도 부족하면 ISA를 활용하고 뭐 다른 것들 추가로 활용하시면 좋고, 추가로 여기 플러스 알파로 더 하실 수 있다면 이자나 배당소득 그거를 연간 1,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면 월 5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활용해서 하나라도 잘 실천해 보시면 앞으로 세금 걱정 없이 노연금 흐름 잘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